천재적인 시인 김삿갓을 천재 가수 홍서범이 노래합니다. 가수 홍서범. 그는 1989년 조선의 방랑 시인 김삿갓을 주인공으로 노래를 발표했다. 이분은 정말 천재다. 정말 항상 서민과 함께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양반 귀족들을 시로서 통쾌하게 우리 서민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숱한 풍문 속에 풍자와 해악의 화신이 된 방랑 시인. 알려진 것은 평생 삿갓을 쓰고 다녀 김삿갓이라 불렸다는 것뿐이다. 사후 150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는 신드롬. 조선의 방랑 시인 김삿갓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슈퍼스타가 됐을까? 방랑 시인 김삿갓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이름입니다. 삿갓을 쓰고 전국을 떠돌며 해학과 풍자를 쏟아낸 방랑 시인. 19세기부터 시작된 김삿갓 신드롬은 오늘날까지도 자유와 시대 비판의 상징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역사 스페셜. 오늘은 조선의 방랑 시인이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삿갓이 나타났다. 30년 전부터 삿갓을 쓰고 다녀 강삿갓이라 불리는 강을선 훈장. 읊어볼까요? 불상 가련인 농자. 한시 수업에서 김삿갓의 시는 인기 만점이다. 그는 김삿갓의 삶과 시를 동경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김삿갓이죠. 가짜 김삿갓이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김삿갓보다 더 훌륭한 시도 짓죠. 사실은 시사성 맞게 이제 그분이 이제 졌던 그런 본을 따가지고. 무일무이유대시. 대부분 농민인 학생들은 스스로 김삿갓이 되어 자신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시들을 지어낸다. 농사는 풍년인데 슬픔도 풍년일세. 친화치동 일만하는 우리 농민. 사시 피시 언제호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꼬 권령 남무 거세상. 우리가 농민이면서도 우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 시로 표현을 해주니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몸 죽어 100년인데 풍류인심 강곳 없이 어찌 다 북녘 땅은 핏빛으로 물들었나. 1960년대 첫 전파를 탄 라디오 연속극 김삿갓 북한 방랑기.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11,000회를 돌파했다. 연속극에서 히트해봐야 한 달 아니면 두 달이거든. 여로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야 몇 달이야. 근데 이건 뭐 1년가 2년가 10년가 뭐 10여 년 쭉 훑어놓고 나중엔 뭐 어디서 방송을 해도 금방 그거 들으면 아 이건 김삿갓이로구나. 그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삿갓은 옛날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할 정도가 됐거든. 200년 전 조선 시인 김삿갓은 이미 세계적이다. 영국 런던의 한 서점.
전 세계 문학 작품들이 모여 있는 코너에서 김삿갓의 삶을 다룬 책을 만날 수 있다. 영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10개 국어로 출판된 소설 시인. 소설의 작가는 이문열이다. 그는 1991년 김삿갓의 삶을 소설화해 세상에 내놨다. 자유분방한 방랑자의 측면, 또 해학과 골개가로서의 한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일탈자, 우리 정식의 삶에서 벗어나서 한 일탈자의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의 측면,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항아의 측면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르면 이제 그 제도의 희생 혹은 이데올로기의 사이에 끼인 사람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전기적 소설이다. 책 읽느라 머리는 희어지고 가리키는 동안 해는 기우네. 가 없는 게 하늘과 땅뿐이리 이내 한도 길어라. 장안의 붉은 술 열마를 앓듯이 들이킨 뒤 가을바람에 삿갓쓰고 금강산에 드노라. 서구에선 김삿갓을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에 비견했다. And what of course very interesting is that Wordsworth, as a young man, that's what he wants to do. Whereas Kim is the opposite. He wanted to do the old thing. That's what he was good at. But he's forced by the varying degrees into a different kind of life. And with that, a different kind of poetry, a different kind of relation to the world. So he's forced into something that, in a sense, Wordsworth was seeking. 김삿갓의 시는 한국의 정서를 대표한다. 영국의 학자 리처드 러튼은 그의 책 한국 문학에 나타난 유머에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김삿갓의 시야말로 가장 한국적 민중시라고 평가했다. 그렇게 19세기 한국의 방랑 시인은 21세기 세계의 슈퍼스타가 됐다. 김삿갓은 한국의 민중 시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본명이 무엇인지, 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삿갓을 쓰고 다니던 정체불명의 방랑 시인. 그가 누구인지 이 삿갓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인간 김삿갓을 만나보겠습니다. 전남 강진에 사는 최현 씨. 그의 집안엔 오래전 증조할아버지가 한 손님에게 받았다는 시 한 수가 전해지고 있다. 시를 준 사람은 김삿갓이다. 시는 인근 금곡사의 계곡을 그 무대로 한다. 경쟁하듯 마주보고 선 두 개의 절벽 사이로 난 하나의 계곡. 이곳을 지나던 김삿갓은 바위와 물의 조화를 시로 읊었다. 그때 당시에 저로에서는 진조분입니다마는 그분이 이제 시를 좋아하시고 글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어요. 글을 많이 썼어요. 그 그림도 그리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때 주막에서 김삿갓 그분을 여기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를 아마 주고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절로 들었습니다.
방랑길 술 한 잔이 생각나면 양반들의 시모임에 끼곤 했다는 김삿갓. 그런 그를 쫓아낼 요량으로 양반들은 기상천외한 시 제목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삿갓은 거침이 없었다. 네가 있어 깊은 밤에도 번거롭게 문을 열지 않고 사람과 이웃하여 잠자리에 보시 되었구나. 술 취한 사내가 단정히 무릎을 꿇으며 아름다운 여인이 끼고 앉아 살며시 옷자락을 건네. 굳세고 강한 모습은 구리로 만든 산 모양이고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소리는 폭포를 연상케 하네. 비바람 치는 새벽에 가장 공이 많으며 또 비료가 되어 사람을 살찌게 하네. 또한 숱한 여인들과 인연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의 곁에도 머물지 않았다. 기생 가련과의 일화는 유명하다. 가련한 행색에 가련한 몸이 가련의 문 앞에서 가련을 찾네. 가련한 이 뜻을 가련에게 전하면 가련은 내 가련한 마음을 알아주겠지. 수많은 일화와 전설로 남은 김삿갓. 그는 과연 누구일까? (1939년에) 발간된 김립 시집, 최초의 김삿갓 시집이다.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과 출신 이응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김삿갓의 시 183편을 직접 모아 시집을 출간했다. 이 책엔 그가 추적한 김삿갓의 정체도 담겨 있다. 그는 장동 김씨였다. 장동은 어딜까? 북악산 아래 경복궁의 서북쪽, 지금의 청운동 일대가 옛 장동이다. 궁궐과 가까우면서 풍광까지 아름다웠던 이곳 장동 일대엔 안동 김씨 일족이 모여 살았다. 그들이 장동 김씨다. 장동 김씨는 바로 안동 김씨에서 그들 집안들 중에 서울의 세가한 집안, 특히 조선 후기에 김상용, 김상은 이후 그 후손들이 조선 후기에 의척 정치를 장악했던 그네들의 그 세력들을, 즉 서울에 사는, 서울 서촌에 사는 안동 김씨를 장동 김씨라고 얘기합니다. 장동 김씨는 조선 후기를 뒤흔든 세도 정치의 장본인들이다. 판서 출신으로 병자호란 당시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던 척화파 김상원과 우의정을 지낸 그의 형 김상용대의 급부상한 가문은 훗날 60년간 조정을 장악했다. 김삿갓은 장동 김씨의 일원으로 형조 참판을 지낸 휴암 김상준의 후손이었다. 병자 연자에 자는 성심이고 호는 난고 그리고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벼슬을 아는 사람을 이제 백면서생이라고 하는데 백면서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기록이 많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당대 최대 세도 가문의 자손 김병연. 하지만 그는 길을 떠돌았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에 있는 한 은행나무. 나이 500살의 숱한 일화를 간직한 이 나무를 주민들은 신령스러운 물건으로 여긴다. 이 은행나무 아래 김삿갓이 머물렀다. 김삿갓도 여기서 쉬어서 자고 갔다구나. 여기서 자고 갔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김사까지. 그의 발길은 한반도의 반대편으로 이어졌다. 경북 안동시 북후면에 있는 300살 소나무. 이름은 김삿갓이다. 땅으로 휘며 삿갓 모양으로 뻗은 가지와 잎. 마을엔 김삿갓이 다녀간 후 나무가 삿갓 모양으로 변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김삿갓이 전국을 돌아다닐 당시에 이 근방에 석탑사라는 절이 있다 하여 석탑사를 구경하기 위해서 내성천을 얼음 위로 건너서 석탑사에 와서 구경하고 마치 그때가 뭐 늦은 겨울쯤 됐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른이 눈보라도 오고 이래서 눈도 피하고 뭐 또 술도 한 잔 잡수었으니까 좀 시도 한 잔 읊고 싶고 이렇게 쉬어가는 모양이에요. 전국 각지에 나타난 김삿갓이었지만 정작 집에선 그를 볼 수 없었다. 김병현은 22살에 집을 나가 2년 후 잠시 들렀을 뿐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방랑 시인에게도 가족은 있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김혜동 씨는 김병현의 고손자다. 집안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아버지 김병현을 데려오기 위해 전국을 수소문해 몇 번이나 찾아갔다고 한다. 어머님이 지금 너무 혼자 계시고 저거 하시는데 가서 어머님하고 저 부모님 모시고 살 테니까 집에 가서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 막무가내고 좀 가자고 그러면 안 가고 그냥 도망을 가시고. 아버님 수다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평강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킨 후 사라졌다. 아버님! 아버님! 전라도 여산으로 찾아왔을 때는 아버님! 볼일을 보겠다고 수수밭으로 들어간 후 그 길로 자취를 감췄다. 삿갓마저 버려둔 채였다. 천신만고 끝에 안동에서 아버지를 찾은 아들이 울고불고 했지만 김병현은 그가 잠든 한밤중에 도망가 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초탈했다. 주상께 특사를 주선해 놨으니 이제는 벼슬을 좀 하셔야지요. 내겐 조금도 대수롭지 않으니 구차스러운 주선은 필요 없소이다. 그래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날 집안에 가둬둘 작정이신가? 이 조선 천지가 다 내 집인 것을. 며칠만 더 머물라는 척마저 거절하고 그는 다시 길에 나섰다. 인연과 욕심, 미련마저 버린 그에겐 세상 모두가 집이었다. 새도 둥지가 있고 짐승도 굴이 있거든. 돌아봄에 나 홀로 평생에 뜬 몸이라. 집신지팡이로 수천리를 걸으며 물성품 구름 마음으로 사방이 다 집이다. 김병현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끝내 벼슬길을 마다하고 방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가 조선 후기 세도 정치를 주도했던 안동 김씨 가문 출신이란 점입니다. 온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당대 최대 세도가의 자손이 왜 세상을 등졌던 것일까요? 가수 홍서범은 그의 노래 두 번째 소절에서 김병현이 삿갓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백일장 과거에서 조상을 욕한 죄로 하늘이 부끄러워 삿갓을 쓰고 백일장 과거에서 조상을 욕한 죄로 하늘이 부끄러워 삿갓 쓰고 그 후로 한평생 삿갓 쓰고 삼천리 방방 떠돌아다니니 사람들은 그를 보고 삿갓이라 하네. 여기서 이 백일장 과거에서 장원급제했던 우리 김 작가님, 조부 되시는 평안북도 선천부사로 계셨던 김익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거 몰랐잖아요. 조상을 욕한 죄로 하늘이 부끄러워 이제 삿갓을 쓰고 동가식 서가속하면서 이제 방랑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신 책에서 거예요? 이제 책에서 봤지. 책에서. 어떤 책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소설책이었나요? 제가 당시에 소설 김삿갓이라는 책을 김병연의 생애를 다룬 대부분의 문학 작품은 그가 백일장에서 할아버지를 비난한 후 삿갓을 썼다고 적고 있다. 사건은 1811년 평안도 용강에서 일어난 홍경래 반란에서 시작됐다. 평안도 사람에 대한 차별과 부패한 관리들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농민군. 순식간에 가산을 점령, 군수 정시를 죽였다. 이어 태천, 정주, 곽산 일대를 휩쓴 반군은 군사적 유지인 선천으로 진격했다. 이때 선천부사였던 김병연의 할아버지 김익수는 자진 항복해 목숨을 구한다. 하지만 1년 후 반란이 진압되자 그는 즉각 체포돼 능지처참당한다. 관리로서 반군에게 머리를 조아린 죄는 반역이었다. 김병연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명문가에서 역적의 집안이 됐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일을 숨긴 채 당시 6살이었던 김병연을 형과 함께 황해도에 있는 노비의 집으로 피신시켰다. 이들 가족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었다. 영월군 와성리엔 김병연 일가가 살았다는 집이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화전을 일구며 목숨을 이어나갔다고 한다. 이곳이 그 비기파들이 이야기하던 그 십성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전쟁도 피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가뭄이라든가 또는 흉년을 피하면서 살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십성기를 찾아가지고 김삿갓 가족도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그 생각이 되죠. 청년이 된 김병연은 가문을 되살리기 위해 학업에 정진했다. 영월 관아에서 열린 백일장에 참석한 그는 운명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날의 시험 제목은 홍경래에 난 당시 적군에게 항복한 선천부사 김익순의 죄를 비판하란 것이었다. 임금을 저버린 동시에 조상을 잃어버린 너는 한 번은 고사하고 만 번은 죽어야 마땅하다. 가정문서 정시의 충성을 논하고 또 선천부사 김익순의 죄를 탄핵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그 김병연은 결국 그 김익순의 죄를 크게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장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김병연이 삿갓을 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바로 그 시다. 그는 김익순의 항복을 정시의 죽음과 비교하며 영원히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일장에서 장원한 후 그는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이 비난한 사람이 할아버지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통해 알려져 온 김삿갓의 전설이다. 그런데 1925년 발간된 한 책엔 이와 다른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인물들의 전기와 그들에 관한 일화를 엮은 대동기문.
이 책에도 김병연이 지었다는 문제시와 똑같은 시가 있다. 그런데 지은 이를 김병연이 아닌 노진이라고 적고 있다. 노진은 평안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시인이었다. 그는 과거 시를 잘 짓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김병연에는 미치지 못했다. 노진은 김병연의 재능을 시샘했다. 그리고 김병연을 몰아낼 생각으로 한 편의 시를 짓는다. 대를 이어온 나라의 신하 너 김익수나 가산군수 전공은 시골 벼슬아치에 불과했다. 참 잘 지었다. 그것은 김병연과 그 가문에 대한 조롱이었다. 김병연은 수치심과 분노로 피를 토했다. 그리고 다시는 관서 땅을 밟지 않았다. 김익순이 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비난하는 시를 직접 지었다는 전설과 다른 사람이 그를 조롱하기 위해 썼다는 기록.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뭐 외할아버지는 누구 이걸 해서 사주단장 앞에 딱 써놓고 이걸 하거든. 이런 가문의 사람이다 이래갖고. 근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 공부한 사람은 이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더군다나 김사과처럼 이렇게 영민한 아이가 22살에 거기 과거 봤는데 22살까지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몰랐겠어? 조선 형법의 뿌리인 대명률에 의하면 모반대 역죄는 엄격히 처벌됐다. 가족 중 남자아이와 여자들은 노비가 됐고 살아남은 어른들도 삼천리 밖으로 유배됐다. 죄는 대물림됐다. 같이 참 혈연 관계가 아주 대단했던 그런 연좌의 흔적은 가문의 족보에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김익순의 동생은 해남으로, 이분은 이제 남해로 남해로 가셔. 김병연의 아버지는 남해로 귀양 갔다. 안자 근자 이 할아버지가 사실은 유배되기 전에 나서 여기를 왔었는데 큰데 본대교를 왔었는데 같은 집안에서라도 배척을 하는 바람에 역적이 여기 와서 참 자손이 와서 참 의탁을 하자고 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이나 그때나. 그러다 보니까 친척들마저 모두 등을 돌린 상황. 역적의 자손 김병연에겐 몸을 의지할 곳도 과거를 볼 기회도 없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예조 판서를 역임했던 신서구의 문집에 김삿갓 행적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다. 그는 서울로 갔다. 그리고 한 세도가의 문객으로 지냈다. 그때 과시에 힘쓰고 있었는데 범위가 툭 트이고 기교가 대담하여 훌륭한 솜씨가 기대되었다. 매일 글 읽는 소리가 낭낭이 그치지 않고 백가를 베끼는 손이 쉬지 않았다. 그는 과거 시험에 쓰는 시와 글들을 공부하며 세상에 나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서울 양반들도 재능 있는 그를 반겼다. 젊었을 때는 시문에 힘쓰며 서울에 가서 진취를 꽤 했는데 서울의 시인 명사들과 서로 아끼고 흉엄을 없이 대했습니다. 그는 세도가의 힘을 빌어 출세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물없이 어울리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시골 양반이라 속이며 감춰왔던 역적의 후손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사람과 이렇게 사귈 때 어느 정도는 신분이 아주 천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신분이어야만이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사귈 수 있기 때문에 향품이라고 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신분이 탄로나니까 그런 분들이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칠까봐 멀리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연좌의 굴레는 풀리지 않았다. 우울하고 즐겁지가 마침내 거의 미치기 이르렀습니다.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얼마 후엔 그의 친척이 과거에 합격했다가 취소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진다. 역적의 자손이란 신분을 뒤늦게 알고 합격을 취소시킨 것이다. 김정수는 곧 김익순의 종제입니다. 대역의 손자이고 반적의 종제로서 시장에 함부로 들어갔으니 방목에서 뽑아내 의리를 밝히시옵소서. 어디에도 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갓을 벗었다. 눈마저 닫았다. 장동김씨 24세선 김병현은 그렇게 방랑시인 김삿갓이 됐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김병현이 처음부터 출세에 대한 야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대역죄로 벼슬길이 막히면서 서울에 있는 한 세도가의 힘을 빌어서 출세할 꿈을 꾸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좌절되면서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삿갓입니다. 이 삿갓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 제2막이 시작됩니다. 김병현은 왜 삿갓을 썼을까? 30년째 대나무로 삿갓을 만들어 온 장인은 삿갓의 기능을 이렇게 말한다. 이 골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파져 있어요. 이게 이제 방립이라고 그래요. 주로 어디에다 사용했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재인이다 해가지고 하늘을 보면은 안 된다. 재인이다. 하늘을 볼 수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삿갓은 자신을 낮추고 감추는 도구였다. 김병현이 김삿갓이 된 내력을 기록한 대동기문의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하지만 재료와 모양에 따라 제각각인 삿갓엔 보다 실용적인 용도도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세대 삿갓. 그냥 일반인도 쓰고 서민도 쓰고 뭐 낚시할 때도 쓰고 아무 때나 이거 뭐 시장 갈 때도 쓰고. 삿갓은 방랑길 비와 햇볕을 가리는 필수품이자 상처난 영혼을 감싸는 가리개였다. 빈대같이 두둥실 떠도는 이 삿갓. 한 번 쓴 후 40년 생애를 보냈노라. 목동이 들에서 소목일 때 이를 써야 제 생색이 옳게 나며 고기 잡는 늙은이도 이것을 써야 본색이 나타나나니 속된 자의 의관이란 다 거칠애일 뿐 오로지 이 삿갓을 쓰고 있을 때 온천지 풍어도 근심이 없다. 그 당시 그 양반들의 어떤 그 이중 생활, 어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어떤 면면들, 어찌 보면 가장
내면은 부도덕하면서도 겉으로는 도덕적인 체하는 그런 그 양반의식 이런 것들을 가장 그가 한평생 실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병현이 일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노진이 김병현을 모욕하기 위해 쓴 시에 그 단서가 있다. 순자 학렬의 다른 인물, 그는 누구일까? 경기도 이천시 부바릅의 한 야산. 장동 김씨 중 순자 학렬로 가장 막강한 세도를 자랑했던 사람은 김조순. 그는 정조의 사돈이자 순조의 장인으로 세도 정치의 막을 열었던 인물이다. 11살의 사위 순조를 대신해 정권을 잡은 김조순 이래로 그의 핏줄들은 조정 요직들을 두루 맡았다. 19세기 후반 수많은 판서와 정승들이 순자와 병자, 근자 학렬을 가진 안동 김씨였다. 소수 벌렬 가문이 요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최고의 그 의결 기구인 비변사 당상연구에서도 안동 김씨 한 가문이 거의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한 가문이 그 정도의 권력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김조순의 순자 학렬이라든가 근자 학렬들, 또 뭐 병자 학렬들. 그러니까 이렇게 19세기 이렇게 정치사에서 정승들 명단 보면 뭐 김병, 뭐 김무승근, 김흥근, 뭐 김좌근, 무슨 순 이런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제요. 세도 정치 시대엔 반대파가 없었다. 가장 부패한 것은 과거 시험이었다. 그때야 과거 시험을 보는데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각각 접으로 찾아가서 책행담 열어놓고 해제를 생각하여 풍우같이 지어내니 그러는 거벽들은 귀귀행을 퍼내고 글씨 쓰는 사수들은 시각을 못 머문다. 글씨 없는 선비 수종군 모양으로 공석에도 못 앉고도 그러한 장을 애걸한다. 돈과 권력으로 지식과 양심을 사고 파는 세상이었다. 안동 김씨 가문이라든가 뭐 반남박씨라든가 풍양조씨, 달성서씨 몇몇 그 지배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그 집안 출신 자손들은 거의 다가 과거에 합격을 하고 관리로 진출을 합니다. 그것만 봐도 이 시험 체계가 아주 그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뽑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빽 있고 돈 있는 이런 집안 자손들이 주로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정치 기관 같은 것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허울뿐인 과거의 모순을 비판했다. 모난관에 긴 담뱃대를 문 양반아이, 맹자책을 금방 사들고 크게 읽고 있네. 위엄이 능히 늙은 중에게 큰 소리 칠만하고 배움이 나무꾼 아이 앞에서 억지 스승할 만하네. 만약 과거 합격증이 물에 둥둥 떠다닌다면 금년에 급제할 사람 그 아니면 누구이겠나? 돈으로 벼슬을 산 양반들은 이를 보상받으려 백성들을 착취했다. 실학의 대가 정약용이 저술한 여유당 전서엔 당시의 참상이 담겨 있다.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이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에 걸쳐 이름이 모두 군적에 실렸구나. 관가의 억울한 사정 하소연해도 범 같은 문직이 버티어 섰고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의 소마저 끌어갔다오. 군정이 문란해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자마자 그 병역의 의무로 대신해서 내는 배나 무명을 내야 하는 그 병정의 그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고, 이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미 상을 다 치렀는데도 그 군보의 명단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그 황구첨정 혹은 백골징포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와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그들은 도적이나 마찬가지였다. 백성들의 삶은 날로 곤궁해져 갔다. 밥상엔 고기 하나 없고 채소가 판을 치고 부엌엔 땔감이 없어 그 화가 울타리에 미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밥을 먹되 한 그릇에 나눠 먹고 나들이 할 때는 부자간에 옷을 받고 입고 가네. 김삿갓은 분노했다. 그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썩은 세상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다. 해 뜰 때 원숭이가 들에서 나고 황혼에 모기가 처마에 이르렀다. 고양이가 지나가니 쥐가 모조리 다 죽었고 밤에 벼룩이 자리에 나와 따갑게 쏜다. 양반 원생원은 원숭이가 되고 문첨지는 모기가 됐다. 그는 양반을 동물과 벌레에 비유했다. 이게 말단직들이죠. 소위 말하면 쥐꼬리 많은 권력.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행세를 했단 말입니다. 상민들 앞에서. 그래서 그게 참 꼴불견이었거든요. 김삿갓이 볼 때는 모기라든가 뭐 아까 말하는 뭐 원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천한 동물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그게 뭐 목을 빳빳이 하고 있는데 내 놈들은 모기만 또 못하고 파리만 또 못한 놈들을 이렇게 비웃은 것이죠. 김병현은 착취당하는 백성들을 동정했다. 그리고 양반의 서재에 갇혀있던 시를 거리로 끌어내 그들을 위로했다. 그대의 성도 이름도 모르는데 어느 곳 정산이 그대의 고향인가. 아침에는 썩은 몸에 파리가 들끓더니 저녁에는 까마귀가 곤을 조상하네. 한자 남짓 지팡이가 남긴 유물이고 몇 대 남은 쌀은 빌어먹던 양식인가. 앞마을의 사람들아, 내 한마디 들어보소. 흙이라도 한 삼택이 날라 파란 설이나 가려주게. 자신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대변해주는 그에게 사람들은 열광했다. 백성들의 마음을, 민중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중들 편에서는 김삿갓 시를 암송하고 술판에서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벌써 대리만족입니다. 그래서 그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얼마나 착취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시를 통해서 오히려 대신 역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고 당대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있고. 그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슈퍼스타였다. 그의 시를 외우고 사랑하여 혹 얼굴을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그를 보면 놀라 좋아하며 다투어 술과 밥을 대접하고 혹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어디서든 환영받는 손님이었다. 김병현은 그들과 함께 호흡했고 소박한 접대에도 감사했다. 다리 4개 소나무 소반에 죽이 한 그릇.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함께 떠도는구나. 주인이여 면목 없다 말하지 마시오. 나는 청산이 물에 거꾸로 비춰오는 것을 사랑하. 김병현은 이 돈과 권력에 억눌리던 서민들의 대변자였습니다. 이런 그의 행적이 입에서 또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는 요즘에 스타 못지않은 유명세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런 인기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더욱 뜨겁게 불붙었다는 점입니다.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마을. 이곳에 대대로 살아온 창원 정씨 종가엔 김병현의 마지막 자취가 남아있다. 그는 말년에 이곳 행랑채에 머물렀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그 몸이 이렇게 성치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서 묵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이 행랑채에서 묵으시면서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또 며칠 만에 돌아오시고 또 나갔다가 이렇게 며칠 만에 돌아오시고 그랬다는 말씀 들었어요. 문중엔 그의 친필시가 전해지고 있다. 난고 김병현은 동복에서 시를 쓰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했다. 돌아보면 길에서 보낸 인생은 상처와 한으로 뒤틀린 것이었다. 그의 영혼은 불구였다. 사람은 모두 꼿꼿한데 너는 어찌 그 모양인가? 목은 가슴에 박히고 무릎은 어깨에 올라붙어 있다. 머리를 돌이켜도 한낮의 해를 보기 어렵고 몸을 비틀어 겨우 하늘을 본다. 누우면 마음 심자에 세점이 없는 모습 같고 서면 활궁자에 줄 하나가 없는 모양이다. 전추의 동곡갈사 죽어 저 세상으로 갈 때에도 관동 없다. 둥글게 만들어야 하리니. 쉰일곱 살 시인은 길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김삿갓은 사라지지 않았다. 전남대 국문과 김대현 교수. 김삿갓 관련 시집들입니다. 수년 전부터 호남 지역에 전해오는 여러 필사본 시집들을 수집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참 다들 있습니다. 그는 이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예, 지금 이 시집은 보니까 1940년 이후에 후에 필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뒷부분에 있는 이러한 시들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는 김삿갓의 시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낡고 바랜 착장 곳곳에 김병연 시인의 이름 석자가 또렷하다. 그의 시를 기억하고 싶은 무명의 애호가들이 한자 한자 직접 옮겨 적은 것이다. 여태까지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대략 한 480수 정도였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00~300수 정도는 금방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필사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이러한 시들이 훌륭한 시들이기 때문에 필사본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전해지던 김병연의 시는 자발적으로 글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당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시골 서당의 어른 아이들이 그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 그의 시를 외는데 마치 앞선 시대의 고인대하듯 하였으며 그의 시를 옮겨 써놓고 모범으로 삼고 있었다. 김삿갓의 명성은 더욱 커졌다. 19세기 야담집 한중 기문엔 삿갓을 쓴 노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그는 김병연이 아니었다. 이정우다. 당시 조선엔 삿갓을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삿갓 대신 패랭이를 쓴 이평양이 나타났고 이름의 마지막 한자만을 바꾼 김병현도 있었다. 음이 같은 한자를 섞어 김병연이라고 우기기도 했다. 김병연이 죽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민중들의 가슴에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민중들이 그러니까 김삿갓이 안 죽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 죽고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환상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제 김삿갓의 시는 김병연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음눈이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갔다. 1936년 월간지 중앙에 한 편의 시가 실렸다. 양반들을 쥐와 소, 맹꽁이에 비유한 이 시는 김병연 시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바꿔 쓴 것이다. 화자는 원작의 조석사와 문첨지를 자신 주변의 민좌수와 우별장으로 바꾸어 비판하고 있다. 김삿갓 같은 경우는 바로 어느 특정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식인을 포함해서 일반 민중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민족 공동체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진작가 올리버 로. 그는 2006년 소설을 통해 알게 된 김삿갓에 매료돼 한국을 찾았다. 그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여행하며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김삿갓처럼 자유롭게 방랑하며 세상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I'd knock on a door at night and ask if I could stay there, and that's something Kim would have done. And we both, I talked to my hosts, so I got to know them, even though we didn't speak much of the same language. And I drank a fair bit of makgeolli, and I didn't really have any plan of my route. 정처 없이 길을 걸으며 그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갖게 됐다. 지금 올리버 로는 금발의 김삿갓이라고 불리운다. By wearing this hat, he was cut off from that past. I think that's very brave and fearless, and it's living in the moment, and I just think that's
the way life should be lived. 일반 사람들도 나라면은 바로 김삿갓 그 마음으로 살겠노라는 이른바 당대에 너무 구걸하지 않고 왜곡된 사회를 바로잡고 싶고 또 그런 경우를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정말 시대의 말걸기. 모든 욕심과 미련을 끝없는 길에 던져버린 김삿갓. 그의 시는 시대에 말 걸고 싶은 민중에게 용기가 됐다. 사후 150년, 김병연은 세상을 떠났지만 김삿갓은 살아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시대를 감싸 안았던 사람. 방랑시인 김삿갓은 억눌린 서민들의 대변자로 남아 불멸의 스타로 살아있다. 세기를 넘어 계속된 김삿갓 신드롬의 주인공은 단지 김병연뿐만이 아닙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슈퍼스타 김삿갓의 생명력은 계속될 것입니다.